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가 서산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쓰러져갈 무렵 한적한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삿길을 뛰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동네의 떠돌이 개들이 간간히 멍멍 짖는 소리가 나른한 평화를 말해주는 듯 했지요.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자리 잡은 한 부잣집의 기와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내 하나가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복으로 나이는 어느덧 통기를 훌쩍 넘긴 30을 바라보고 있는 노총각이었답니다. 두복은 본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실력 행세를 할 수 있는 집안이었으나 부친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두복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니 혈혈단신 남겨진 어린 두복이 먹고 살기 위해 남은 길이라고는 남의 집 머슴살이뿐이었답니다. 서책 꽤나 읽었던 어깨 너머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만이 세월처럼 박혀갔지요. 그리하여 두복은 강부자댁의 머슴으로 10수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세는 처량했으나 두복의 심성은 하늘이 내린 듯 곱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기 일쑤였고 끙끙거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파를 보면 제 일처럼 달려가 거들었지요. 겨울이면 집신이 다 떨어진 동네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집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쯔쯔, 저리도 사람이 맹하니 물러 터져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나? 착한 것도 좋지만 두복이 저치는 너무 미련해. 그러니 저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미천 마련도 못해서 장가도 못 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복의 가장 큰 그늘을 가지고 험담을 일삼았어요. 30줄에 들어선 사내가 홀몸인 것은 그 시절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집안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머슴살이 신세의 두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조차 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아주 가끔 두복의 번듯한 외모에 끌린 참모가 그에게 슬그머니 마음을 가지곤 하였으나 이내 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굳이 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느냐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이유였지요. 사정이 이리 되었으니 두복은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볼 때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신을 닮은 자식 하나 낳아 오순도순 사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이리 비루하게 사는데 내 처지에 누구 신세를 조지려고 배필을 찾는다는 말인가? 쪼들리며 힘겹게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지. 그렇다고 두복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투루 사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계절에 따라 논밭으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나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었기에 다른 머슴들에게 일을 시킬 때면 늘 땔감이 부족하다 투덜거리던 강부자조차도 두복에게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두복이는 남들보다 더 먼 산까지 올라가 지게 가득 마른 장작을 해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우직함이 바로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단칸 초가집이 그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언정 틈틈이 기워 입었고 잠자리는 늘 정갈하게 정리했지요. 몰락했을지언정 선비 집안의 피가 흐름을 잊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된 삶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온정을 잃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다만 가슴 한편에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영영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복은 별다를 것 없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어둠이 내려앉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고단한 몸을 누이며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두복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거지 뒤끝이라 그런지 아니면 스산한 바람 탓인지 평소처럼 동구박먼 산까지 나무하러 갈 기운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몸의 상태가 영 좋지 않으니 먼 산까지 나가지 말고 마을 뒤편의 나지막한 야산에서 쉬엄쉬엄 나무를 해야겠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게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는 양지바른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솔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두복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적함에 숨을 크게 쉬며 늘 하던 대로 지게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익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쩡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나절 가까이를 땀을 흘리며 나무하는 것에 심취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지요. 두복은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강부자댁 참모가 싸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그리고 거친 보리밥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지요. 늘 먹는 찬이었지만 시장기가 돌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였지요. 어이쿠 깜짝이야! 두복이 깜짝 놀라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고 허름하나 깨끗한 무명옷 차림새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윤기가 반질반질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아니, 어르신, 어느 틈에 이리 곁에 다가와 계셨답니까? 두복은 옷의 먼지를 툴툴 털며 일어섰습니다. 헌데 노인은 그런 두복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앞에 내려앉아 있는 음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 노인을 두고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두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어르신, 몹시도 시장해 보이시는 참인데 마침 제가 식사 중이었으니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그러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네. 젊은이 먹는 양식인데 내가 어찌 뺏어 먹겠는가? 나는 괴념하지 마시고 자자 어서 마저 들게나. 그러나 두복은 노인의 행색이 어딘가 지쳐 보이고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늘 먹는 끼니인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두복의 거듭된 권유에 노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참 고마우이, 젊은이. 두복은 풀숲에서 아주 커다랗고 두툼한 나뭇잎을 몇 장 겹쳐 따온 뒤 밥을 반쯤 덜어 김치와 된장을 조금씩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지요. 노인은 말없이 밥을 받아들고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하지만 복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깨끗하게 밥을 비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고르더니 두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리 팍팍한 작금에 자기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는 이가 흔치 않은데 말이네. 두복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이구, 별 말씀을요.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요? 헌데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이곳은 얕은 산세지만 지나다니는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인데. 허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거보아니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혼자인가? 느닷없이 들어오는 노인의 물음에 두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변변찮은 머슴살이라 어느덧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다 건강히 계시고, 아버님은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혼자 남은 몸이지요. 두복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며 지팡이 끝으로 마른 땅을 톡톡 두드리더니 문득 깊은 눈으로 두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늙은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는가. 내어준 음식의 답례로 나도 작은 보답을 해야 도리겠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복이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따스한 햇볕이 온전히 내리쬐는 주변보다 약간 솟아오른 듯한 자리였어요. 여보게,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바로 이 자리 말일세.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로 지게가 놓였던 땅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일대에 좋은 기운이 한데 모이는 명당일세. 허나 외진 산세 때문에 아무도 이 좋은 명당을 알아보지 못하였지. 네, 특별히 귀띔해주지만 이곳은 특히 후손과 혼사에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다네. 허니 자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나. 평장으로 하여 봉분 없이 조용히 모시면 될 것이야. 두복은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관절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날인가 자네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네. 내 말을 그저 허투루 듣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 유념하여 한번 실행해 보시게나. 노인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정확히 가리키며 3번 꾹꾹 눌러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실력 좋은 직원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에 찬 모해양새와도 같았지요.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려움 속에서도 공생의 길을 택한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도 꼭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네. 젊은이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네. 말을 마친 노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저만치 사라져가는 노인의 속도는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도 쏜살 같았지요. 두복은 홀로 남아 노인이 지팡이로 찍어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호련히 사라진 뒤 두복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 밑머리를 간지리는 스산한 바람에도 노인의 말은 뚜렷하게 귓가에 남아 울렸지요. 명당, 혼사의 좋은 기운, 배필과 조우할 기회. 지금 제 처지로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노인의 확신에 찬 눈빛과 범상치 않은 풍모가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걸음걸이하며 몸놀림하며 보통의 평범한 노인은 아니었어. 혹시 어쩌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천재이루의 기회일까? 두복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생 머슴살이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한번 붙잡는다 하여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을 굳힌 뒤 남은 나무를 서둘러 지게에 얹은 후 강부자 댁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두복은 설레는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튿날 두복은 강부자에게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두었으니
밖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겠노라며 허락을 구한 뒤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10여리나 떨어진 이제는 찾는 이 하나 없는 부모님의 쓸쓸한 묘소에 도착했지요. 봉분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습니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때 찾아뵙지도 못하였구나. 참으로 불효막심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두복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남은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준비해온 보자기에 곱게 싼 유해를 품에 안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복은 노인이 알려준 양지발은 그 자리를 찾아내었어요. 여전히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자리에 서니 어쩐지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만 같았지요. 분명 어르신께서 이곳에 묘를 쓰라 하셨지? 두복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지 않게 노인의 말대로 봉분 없이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부모님의 유해를 고이 안장했습니다. 흙을 덮고 다진 뒤에는 주변의 마른 낙엽과 장가지를 긁어 모아 묘자리 위를 꼼꼼하게 덮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곳에 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세심한 손길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몰두하여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등줄기에 흥건히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넋을 위로하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지요. 부디 그 어르신의 말처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이곳에 새로이 잠드신 우리 부모님도 더욱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말한 아무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복의 마음은 은근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요. 혹시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력하게나마 기댈 곳이 생기니 고된 머슴살이도 꽤 버틸만 하였어요. 두복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참으로 이거야 원, 좋은 날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 흡사 하루가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면서도 또한 설레임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매우 사나워 날씨가 꽤나 쌀쌀해진 어느 저녁, 두복은 여느 때처럼 강부자 댁에 가져다 놓을 소죽을 끓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딸린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죽을 끓이면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여 강부자는 꼭 두복의 집에서 소죽을 끓여오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붓는데 어두컴컴한 아궁이 옆 구석에서 불쏘시개로 모아둔 지푸라기들이 무언가에 걸리적거리며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쥐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이게 웬일인가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 정확히는 행색이 매우 초라한 웬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두복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아궁이 뒤쪽으로 웅크리고 앉아 온기를 쬐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여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고 드러난 얼굴에는 온통 수검댕이가 묻어 있었지요.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 여기저기 해지고 그을린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란 듯 여인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복을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추위를 피해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온 것이라 여겼지요. 괜히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가는 행여나 여인이 놀라 허둥대며 큰 사고라도 칠 것 같았기에 두복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죽 끓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무 말 않을 테니 안심하고 불이나 쬐고 있으십시오. 바람이 제법 날카롭게 변하여 불을 곁에 두지 않으면 금세 곧 불에 걸릴 것입니다. 얼마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복은 자신의 밥상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혼자 먹기 미안했던 그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거지 여인에게 내밀었지요. 자자, 그리 긴장하실 것 없소이다.
어차피 이곳은 나 혼자 기거하는 곳이니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말입니다. 일단은 여기 시장할 텐데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규복의 말에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잔뜩 굶주려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허겁지겁 밥을 먹어 채웠습니다. 삽시간에 텅 빈 그릇을 내려놓는 여인을 보며 두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집은 나 혼자 겨우 몸이나 누이는 단칸 초가입니다. 잠자리를 내어주고 싶어도 마땅치가 않으니 참으로 민망하군요. 남녀가 유별하니 이곳은 당신이 오래 머물기에도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은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 밤은 여기서 지내더라도 내일 날이 밝거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소. 여인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복 역시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두복이 부엌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거지 여인은 간밤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꼬박 그곳에 있었던 모양인지 어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규복은 한숨을 쉬었지만 날이 밝았다 하여 차마 매정하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침밥을 나누어 주며 어젯밤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모양새가 어쩐지 쫓아내는 것 같아 적잖이 민망하지만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나도 남의 집 머슴이나 사는 형편이라 이제 곧 일하는 집으로 나서야 하기에 빈집의 일이 당신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소. 게다가 우리 집은 낮에 주변 이웃들이 심심찮게 멋대로 드나들기에 혹여나 여인께서 혼자 있는 것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꽤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강부자 댁으로 일하러 온 두복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여인 갈 곳이 없어 계속 우리 집 부엌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테니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라 채근하지는 말아야 하겠구나.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제 집으로 향하는 두복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여전히 부엌의 아궁이 뒤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아이고, 아궁이의 불이 이미 꺼졌거늘 추운데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셨습니까? 규복이 주변을 둘러보니 부엌을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찾느라 뒤적거린 흔적이 전혀 없었지요. 배가 고팠을 텐데도 먹을 것을 뒤진 기척이 없군요. 행색이 조금 안 돼 보일 뿐 정직하신 분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집 부엌에 기거하며 염치를 차리시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군요. 자,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두복은 체념한 듯 부랴부랴 저녁밥을 지어 여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두복을 경계하던 지난밤과는 달리 잠시 고개를 들어 두복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꾸벅 목례를 하며 그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그렇게 부엌에서 대충 걸터 앉아 밥을 먹고 있으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살인문을 들어오며 인기척을 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복의 두복이 이거 우리 마누라네 처가에서 받아온 잔치 음식인데 한번 드러나 보라고 가져왔다네. 평상시에도 늘 왕래하던 이웃집 맹서방이 음식이 든 광주리를 들고 부엌 안쪽으로 들어오다 말고 두복과 거지 여인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아니, 두복이 자네. 맹서방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고 두복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거 실례했구만. 두복이 그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나.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던 맹서방이 다녀간 다음 날 두복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강부자네 머슴사는 그 노총각 두복이가 말이야? 장가를 들었다지 뭐야? 뭐? 아니, 그 팔푼이 같이 남이나 돕고 자빠진 지 앞가림도 못하는 바보가? 무슨 재주로 장가를 가? 그게 말이야, 간밤에 맹서방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지 않겠어? 웬거지 꼴을 한 여인을 하나 데려와서는 살림을 차렸다나 봐. 제 깐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성 싶으니 어디 다리 밑에서
동냥거지라도 하나 데려온 모양이지 뭐겠어? 성품은 착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노총각으로 소문났던 두복이 드디어 제 깜냥에 딱 맞는 배필을 만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복은 영문도 모른 채 졸지의 새 신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참말로 난감하네 이거. 나야 뭐 노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한망한 인생이라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의 혼삿길까지 내가 막아버릴 수야 있나. 아니 되겠다. 이대로 계속 우리 집 부엌간에 저 여인을 두다가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퍼져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겠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겠구만. 나 같은 놈과 살림을 차렸다는 꼬리표가 붙으면 저 여인의 인생에 하등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야.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꼬박 지나갔습니다. 굳게 다짐한 것과는 달리 두복은 여전히 부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여인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 지내는 것이 너무도 가여워 두복은 차라리 자신이 부엌에서 기거할 테니 지낼 동안에는 방 안에서 편히 지내라 허락하였음에도 거지 여인은 절대 부엌 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궁이 뒤편 지푸라기 위가 자신의 거처라는 듯 그곳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는 차마 거지 여인을 매몰차게 내쫓지 못했어요. 그저 다음에 날이 밝으면 떠나겠지,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나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달포가 훌쩍 지나게 되었고 이제 두복에게 자신의 집 부엌은 당연히 여인이 지내고 있는 익숙한 공간이라 여기게 되었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고 나무를 해오며 해질녘에 제 집으로 돌아온 두복은 늘 그랬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 드디어 떠나버렸구나. 그래, 그것이 그 여인에게도 오히려 잘된 일이야. 우리 집 부엌에서 계속 지내봐야 그 여인에게도 하등 좋을 일이 없지. 나 같은 사내와 혼인했다는 소문이나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니 말이야. 그렇다고는 하여도 그간 함께 지낸 정이 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았을 것을. 두복은 안도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모종의 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두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 아니 당신은 뉘십니까? 뉘시기에 우리 집 방에 이리 앉아 계신단 말이신지요? 두복의 귓가에 여인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도련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사옵니까? 제가 당신 같은 여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가실 때 보았던 아궁이 뒤 꾀죄죄한 거지 한악이라면 아시겠사옵니까? 은은한 달빛을 닮은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림처럼 어여쁜 여인의 말에 두복은 뒤로 나자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럼 설마 다 당신이?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그 떼국물이 흐르던 부엌 붙박이 거지이옵니다. 두복은 제 눈을 비비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겨 탐스러운 댕기로 묶어놓았고 숯검댕이가 묻었던 얼굴은 배곡같이 맑고 투명했지요. 아무리 보아도 어제까지의 그 거지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뻣뻣하게 굳어버린 두복을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두복은 그 아름다운 미소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뒷걸음질 쳐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헛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내 여인이 사뿐사뿐 뒤따라 나오며 조용히 두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놀라서 도망치십니까? 어제까지의 그 당당하시던 모습은 어디 가시고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제 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리하시면 제가 더욱 부끄럽사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송가 양선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한양 대감댁의 외동딸이었으나 부친이 영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는 차명을 당하고 어머님은 관노로 끌려갔으며 자신은 충직한 노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해 수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거지 행색으로 연명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늘어놓던 양선의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떠돌던 저는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잠시 몸을 녹이려 이곳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염치 없음을 알면서도 도련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과 온정에 그만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양선의 눈가에는 그간의 서름이 이슬처럼 맺혔습니다. 이 비천한 목숨, 일가족을 잃고 희망도 없이 이리 거짓골로 목숨을 연명하며 전전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곧 스스로 마감을 지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어쩌다 보니 불을 쬐기 위해 당도한 이곳에서 유일하게 제게 따뜻한 손길을 베푼 도련님의 온정을 며칠 동안 받고 나니 어쩐지 다시 일어설 기분이 생기지 무엇이겠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음먹고 있던 나쁜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허니 그런 도련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사오나 청컨대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게는 은인이신 도련님을 평생 곁에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옷과 비녀는 모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혼인할 때를 위해 제게 남겨주셨던 귀중한 것들이지요. 과연 이것들을 다시 꺼내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도련님의 앞에서 정갈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도련님이 안 계실 동안 목욕제계를 하고 단장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런 저희 마음을 갸륵히 여기시어 저를 거두어 주셔요. 양선이 간절한 눈빛으로 두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복은 거대한 누군가의 장난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음식을 나눠준 노인의 예언이 떠올랐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설레며 기다린 나날들과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 여인의 등장, 그리고 눈앞에 고운 양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멍했지만 양선의 기구한 처지와 그 간절한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자신 역시 거지 여인이던 시절의 양선에게 정이 들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녀가 부엌에서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켠에 진하게 깔리던 아쉬움이 그 증거였습니다. 두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양선 낭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따위에게 그러한 말씀은 참으로 과분한 것이오. 언감생심 어찌 당신을 맞이할 수 있겠냐고는 허나 나 또한 어느새 낭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군요. 낭자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저 또한 낭자를 반려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는 것에 추호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를 받아주시려는 낭자의 그 마음이 더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물도 떠들썩한 잔치도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답니다. 며칠 뒤 두복이 혼인했다는 소문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간 꾀죄죄한 거지 여인을 집에 들어앉혔다며 두복을 비웃던 사람들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는 아리따운 양선을 보고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지요. 어느덧 이 소식이 강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가진 것 없이 제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는 두복이 주제넘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혼인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배가 아팠어요. 그리하여 두복을 얕잡아 보고 놀려댈 심산으로 그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여복의 두복이
듣자 하니 자네 장가 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좁아 터진 코딱지만한 초가에서 두 사람이 대체 어찌 지내시는가? 허허, 내 그간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준 자네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으로 특별히 이 집을 반값만 받고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예? 아이고 어르신, 농이 지나치십니다요. 아무리 반값이라고 하여도 이런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런 돈이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요? 그러자 강 부자는 씩 웃으며 두복을 더욱 놀려먹을 심산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금이라니? 거두절미하고 딱 100냥만 가져오시게나. 그럼 이 집은 자네의 것일세. 설마 혼인하여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사내가 그래 돈 100냥조차 없어서 허덕이는 것은 아니겠지. 그것이 어디 사내라고 할 수야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나였다면 나는 창피하여 고개조차 들고 다니지 못할 게야. 그렇고 말고. 강 부자는 두복의 수중에 100냥이라는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여겼기에 그를 무시하며 실컷 비웃고 있었습니다. 두복이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양선에게 전하자 그녀는 곰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어찌 사람의 면전에다 그런 짓을. 강 부자 입장에서는 100냥쯤은 돈도 아니지만 서방님에게 100냥은 반값의 집을 살 기회가 생겼음에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랍시고 서방님을 엿보이는 중이로군요. 제까지 것이 감히 제 지아비를 농락하다니요. 서방님, 아주 잘 되었습니다. 강 부자가 서방님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까짓 100냥 제가 마련해드리겠어요. 어머님이 제게 남겨준 이 비녀를 팔면 좋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허니 서방님께서는 내일 당장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집과 함께 그 옆에 전답서름 맞이기까지 100냥에 넘겨달라고 하셔요. 강 부자는 물론 서방님에게 100냥이라는 거금이 없다고 믿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 서방님을 잔뜩 골릴 심산으로 제안을 대뜸 수락할 겁니다. 그럼 반드시 집과 전답에 대한 계약서부터 먼저 쓰자고 하셔요. 살살 구슬려서 반드시 강 부자가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선은 그 길로 얼굴을 꽁꽁 싸맨 뒤 이웃장터까지 나가 자신의 비녀를 팔아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누군가가 두복이 내에 100냥이 생겼다며 강 부자에게 소문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양선의 선견지명이었지요. 다음 날 두복은 아내의 말대로 강 부자네로 넘어가 집과 전답을 거래한 후 계약서를 쓰자며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강 부자는 두복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허풍을 떨고 있다 여겨 실실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허긴 자네도 집과 전답을 거래하는 맛이라도 흉내내고 싶은 그 마음 내 모르는 것은 아니지. 그래, 계약서는 물론 써줄 것이네. 이 집과 전답 서름 맞이기 가격으로 지불할 100냥이 있다면 말이지. 강 부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두복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어요. 그러자 두복은 계약서를 받아든 즉시 품에서 100냥을 꺼내 강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강 부자는 설마 했던 돈이 정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잡아떼며 몹시 당황했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떠들어 증인이 많았던 데다 어르신께서 엊그제부터 방금까지 직접 말씀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허언을 늘어놓으신다면 저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원님께 발고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필시 귀찮은 꼴을 보셔야 할 테죠. 라며 버티는 바람에 꼼짝없이 집과 전답을 헐값에 넘겨주어야 했지요. 순식간에 두복은 머슴에서 어엿한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용선과 함께 기와집으로 이사했고 넘겨받은 전답을 부지런히 일구기 시작했어요. 지혜로운 용선은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고 그간 머슴살이를 하느라 제대로 된 품위 공부가 부족했던 두복에게는 늘 정갈한 옷과 함께 반가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몸가짐과 언행을 가르쳤습니다. 사정이 이리 되니 두복을 얕잡아 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복을 골리려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용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사람들이 두복을 놀림감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 혼찌검을 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의젓해지고 품위를 갖춰가는 두복의 모습과 현명하고 어진 그의 아내 용선을 보며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아내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전과는 달리 귀의대하기 시작했지요. 세월은 흘러 용선의 헌신적인 내조로 두복은 마침내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쾌거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선의 아버지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이 회복되었고 관노로 끌려갔던 어머니도 되찾아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임자, 내 참으로 임자 같은 귀하디 귀한 인연을 만나 이렇듯 좋은 나날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 마셔요. 저 역시 서방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서방님의 그 어질고 남을 도우려는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으셔요. 두복과 용선은 그 후로도 여러 자손을 낳고 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온정을 잃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